미용 기초 근육 회복학 OT를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그 설문을 받으면서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근육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해보시지 않았냐. 뭐 이제 했다면, 근육학을 공부를 했다면 어떤 경로로 하셨는지 설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체크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47.2%.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으로 하셨대요. 개인 사교육으로. 그리고 약 16.7%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22% 정도가 독학을 하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 한 70% 가까이 근육학에 대해서 수업을 받기는 받았는데, 계속해서 근육학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놀랍게 느껴졌고,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조금 어려우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려, 무려 58.3%, 60%에 달하시는 원장님이 근육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모르겠다. 근육의 작동 원리가 헷갈린다. 그리고 약 27.8%, 30%에 달하는 원장님이 표면 근육과 심부 근육에 대한 구분이 조금 어렵다. 사실 근육의 명칭 부분은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초 근육학을 준비를 하면서 포커스를 맞췄던 게 근육의 명칭과 기시 정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설문을 확인을 하고 나서 교재를 지금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이었던 세 번째 질문. 근육학을 공부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와, 의외로 200만 원 이상 지출하신 분이 27.8%예요. 200만 원 이상.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았는데 그 사교육 비용이 300에서 500짜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50에서 60만 원짜리의 근육학을 세 번, 네 번을 반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1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뭐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를 다 묶어서는 63% 정도가 그 정도의 비용을 지출을 하셨어요. 이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의 움직임의 원리, 근육 움직임의 원리에 대해서 어렵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침 오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근육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근육이란 말 그대로 근육 세포들의 결합 조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수축 운동만 해요. 우리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수축 이완이 아니라 근육은 수축만 해요. 수축만. 수축만 하고 그 다음에 개체의 이동과 개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이 A 지점에서 B 지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이나 뭐 다른 그런 개체들이 있겠죠. 저희는 오늘 사람, 인체에 대한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개체에 대한 이동과 자세를 유지하는, 똑바로 서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체액 분비 등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으로서 신체 내에 움직임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따라서 이 우리가 눈동자를 움직이잖아요. 오른쪽을 보기도 하고 왼쪽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근육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썹을 들썩들썩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동자를 오른쪽 왼쪽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혀를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근육이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즉, 움직임이 가능한 모든 부분 중에
원장님들 이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뭔가, 오, 소름 돋아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소름. 소름. 그게 뭐냐면, 이, 그, 모공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잇모근이라고 근육이 또 있어요.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확 피부를 이렇게 닫아줘요. 그러면서 아 소름 돋아 하면서 그 부분이 오소소소 이렇게 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신체 내에서 움직임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 위치하는 게 바로 근육. 내가 뭔가에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은 근육이 있는 거예요. 골격 근육은 체중의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운동입니다. 신경계로 입력된 정보에 따라 근육이 움직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 피부 관리, 에스테틱 스파의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정의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고객한테 뭘 전달해 주고 싶은 건지, 그거에 대한 정의예요. 사회적인 정의죠. 피부 미용이란 얼굴 및 전신 피부를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피부의 생리적 기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시키고 보호 및 개선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피부 미용의 정의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피부 미용의 정의고, 피부 미용의 목적은 피부의 생리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건 뭐예요? 망가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다시 정상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유지시키고 피부 고유의 특성과 성질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망가졌다. 고유의 특성과 성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피부로의 개선 및 건강한 피부의 유지에 우리의 일의 목적이 있어요. 결국 이 키워드들이 되게 중요해요. 유지한다, 회복시킨다, 그 다음에 고유의 특성과 성질을 찾도록 도와준다, 정상 피부로 만든다. 정상 피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성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에 저희 직업에 의의가 있다. 외적인 측면으로는 화장품과 매뉴얼 테크닉 등을 이용해서 보호 및 유지, 개선시키는 것이며 내적인 측면으로는 고객의 생활 습관, 식습관, 피부 관리 습관 등의 행동 수정을 유도하는 것. 정서적인 측면으로는 관리를 받음으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그 지난 마케팅 강의들 했었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 없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상 범위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떤 게 정상인지부터 아셔야 돼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 건지를 구분하셔야 정상인 상태로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부 구조에 대한 정상적인 형태, 근육에 대한 정상적인 형태, 그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객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 피부 관리 습관 등의 행동 수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줬을 때, 정서적인 측면까지 관리해 줬을 때 고객들은 저희를 전문가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고객들은 약간 전문가라고 느끼기 어려워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근육에 대해서 미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통증 이게 하다 보면은 미용을 하다 보면은 통증이랑 같이 가게 돼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뭐 요런 이슈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뭔가 아 원장님 저를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병원보다 나아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미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선호해요. 개인적인 지향점이에요. 미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기보다 내가 미용적으로 막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살도 찔 수 있고 어깨도 라운드 숄더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용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으니 그 부분들을 미용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라운드 숄더 관리 또는 뭐 팔 50견이라든지 회전근개 손상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 각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몸의 근육은 움직임을 통해서 림프와 혈액순환에 관여합니다. 림프와 혈액순환. 이거 진짜 끊임없이 듣는 얘기잖아요. 림프와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되면 부종이 생겨서 비만이 되고 순환 저하가 지속이 되면 통증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얼굴에 있어서 이런 부종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이런 턱선 라인이 무너지고 얼굴이 커지고 또는 벌어지고 이런 림프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문제성 피부들 여드름이라든지 색소 침착이라든지 뭐 아니면 모공이 확장이 된다든지 붉은 그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미용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육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피부 쪽으로 많이 보게 된다면 얼굴 피부, 얼굴의 근육은 표정근이랑 저작근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저작근은 음식물을 씹어서 에너지를 섭취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표정근은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소통을 수행을 합니다. 이 근육학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미용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근육학을 알아서 내가 막 손님한테 잘난 척을 하고 아니면은 뭐 통증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미용, 아름다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위해서 우리가 근육학을 배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 표정근 같은 경우, 얼굴의 표정근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이 귀도 이렇게 쫑긋쫑긋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귀를 움직이는 근육이 아직 있어요. 아직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진 않아요. 이 부분이 잘 퇴화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요즘에도 귀가 막 이렇게 쫑긋쫑긋 움직이시는 분들 있죠. 막 바깥으로 나오고 위로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 이게 옛날에는 이 얼굴에 있는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크게 떠서 사냥감을 찾거나 귀를 쫑긋쫑긋 해가지고 그 사냥감이 움직이거나 위험이 있는 동물이 오거나 이게 맹수가 오거나 이랬을 때 위험을 피하고 또는 그 생존을 위한 음식물이나 사냥을 위해서 존재했던 근육들이 현대에 와서는 필요가 없어지니까 퇴화가 되고 생존을 위해서 정보 수집이 필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조금 호감이 없는지 화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사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의 근육은 예전에는 사냥이라든지 위험을 감지하는 요소로 쓰였다면 최근에는 이 표정에 대한 다양성, 얼마나 표정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근은 그냥 말 그대로 음식물을 충분하게 잘 씹어서 섭취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각턱이 너무 튀어나와서 얼굴이 커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교근이라든지 여기에 보톡스 맞으시잖아요. 보톡스 맞아가지고 이 부분을 죽이게 되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겠죠. 이 교근과 측두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저작근이 얘를 꼭꼭 씹어서 삼켜주고 그다음에 위에서 소화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능을 죽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씹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입에서 충분하게 씹어야 이쪽에 있는 침샘, 이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극을 받아서 음식물을 골고루 섞어주고 그런 다음에 더 잘게 잘게 부셔서 위에서 소화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위의 소화가 어려워지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염에 대한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여기랑 연결이 되는 입가 주변에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이쪽,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불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즉, 얼굴 피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교근과 측두근이랑도 관련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미용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근육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골격근이에요. 골격근은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뼈에서 나와가지고 힘줄과 건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다발이 하나의 뭉탱이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떼보면 이렇게 하나의 머리카락처럼 얇은 이런 섬유들이 있죠. 이런 섬유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 그 덩어리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근육이라고 하는 골격근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이사이에는 신경과 혈관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혈액순환이라든지 림프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근육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마치 우리 머리카락 있잖아요. 긴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도 하나하나의 가닥이지만 얘를 이렇게 양갈래로 묶으면 두 갈래. 그리고 하나로 묶으면 하나의 포니테일. 이렇게 되듯이 근육도 그런 식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이 근육들이 왜 그렇게 생겼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은 수축만 한다 그랬어요. 수축. 근육은 수축만 합니다. 그래서 요 근육들을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우리가 유명한 근막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근육 섬유 다발들이 다발 모여서 요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이오신 액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골격근의 수축 원리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화면을 제 얼굴이 나오는 화면을 조금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쑥 하면은 짧아졌죠. 얘네가 다시 빠지면 이완, 다시 쑥 하고 들어가면 수축, 다시 빠지면 이완인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요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고, 근육 수축 전에는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미오신이라고도 하고요. 마이오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전기 자극으로 뿅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겹쳐지게 됩니다. 근육에 자극이 전해지면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을 근원섬유 중앙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얘를 끌어당겨서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모이면서 근섬유가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타깝게도 원장님들 고등과학에 배워요.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개념이라서 충분히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요걸 가지고 이 나뉘어지는 분절들을 뭐 암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요 넓어진 원이 이렇게 넓은 원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수축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마이오신은 단백질, 액틴 필라멘트는 액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이오신의 마이오. 그래서 마요테라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요테라피, 근육 마사지라는 뜻이겠죠. 근육. 그리고 액틴의 액트는 활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마이오신에 액틴이 들어가 줘야 근육 수축이 일어나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액션을 해주는 그런 단백질이다. 그래서 액틴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어렵지 않죠. 얘네가 수축하는 그 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를 수축시키는 기전이 바로 신경자극입니다. 신경자극.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신경의 전기 신호예요. 신경이 근육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부분에 찌릿하고 전기를 넣어주면 수축을 해요. 이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저주파기 에너지 테라피.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신경망은 이진법이에요. 스위치처럼 불을 켜고 끄고가 다예요. 얘를 반만 켜고 반만 끄고는 없어요. 켜고 끄고. 그 부분이 난 분명히 스위치를 눌렀는데 불이 안 켜지는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고장났다.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미용적인 문제와 통증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기 신호에 대한 이슈들, 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이 근육 섬유에 이렇게 생긴 신경 뉴런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가지들을 이제 축삭돌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섬유 하나하나에 막 이렇게 달려 있어요. 섬유 하나하나에. 지금 이거는 상당히 조금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근육 아까 섬유가 하나하나 머리카락 같은 이렇게 다발이라 그랬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런 식으로 다 섬세하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가는 경로들을 우리가 이제 신경계 또는 뭐 이제 상완신경에서 어디로 가는 것, 말초는 어디로 가는 것, 중추신경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 신경 자극이 신경근 접합부를 자극할 때, 요 부분을 자극할 때 칼슘이 방출되고 마이오신과 액틴이 활성화되면서 쭉 끌어당깁니다. 쭉 끌어당기면서 수축을 하는 거예요. 이 신경 자극이 이제 스위치를 껐어요. 그러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원리예요. 근육은 자력으로 신장할 수 없다. 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력이든 아니면 기랑근이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다른 근육이 다시 수축을 하면서 얘를 끌고 가줘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고장이 되면 망가지게 되면 팔을 펴고 싶은데 팔이 굽어서 안 펴져요. 팔을 들고 싶은데 팔이 아파서 들어지지가 않아요.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수축 단위인 근섬유 분절은 다시 다른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단축되기 전에 반드시 중력이나 맞선근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초기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자기가 그냥 갑자기 힝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신경이 끊어지면서 이 신경이 다른 데에다가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끌고 가면서 풀어진다. 이런 부분들. 이 신경 자극이 중단이 되면 여기에 이제 방출됐었던 칼슘이 능동적으로 가로세관, 정보를 이동하는 그냥 연결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혈관이나 이런 것처럼 가로세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근육이 수축되는 게 멈춰지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신경 자극과 미오신과 액틴이 들어가면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 신경 자극이 전기가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스위치를 끄면 꺼진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들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신체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그 뭔가 하나를 배워도 구슬이 이렇게 꿰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신경계가 근육을 자극하면 근육이 수축한다고 했어요. 그쵸? 요 신경이 오늘 슬라이드 많지 않아요.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많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전부예요. 자, 이 신경이 근육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 근육에 칼슘이 필요했잖아요. 칼슘이 필요했거든요. 이 칼슘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혈관에서부터 이동을 한다고요. 혈관에서부터. 혈관이 칼슘을 막 가지고 다니다가 근육이 수축할 때 거기다 이렇게 뿌려야 된다고요. 신경 자극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 근육은 다시
사이사이에, 우리 아까 근다발 사이사이에 요렇게 신경이랑 혈관들이랑 요렇게 있었잖아요. 이 부분들을 펌핑 펌핑 하면서 혈액순환을 보조해 준다고요. 이것들이 다시 근육 자체야, 그 피부나 근육에 자극이 전달이 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움직일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극이 전달이 되면 신경이 움직일 수 있게 다시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근육 하나를 움직이면서 전신의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굴러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 또는 얼굴 축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결국에는 전신 해부학 뭐 생물학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얘네가 그냥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하나 잡으려면은 여기도 걸려 있고 이것도 풀어야 되고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쓰레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방을 이동시키는 림프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다 유지가 돼야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우리 몸을 이제 이족보행 두 발로 서서 걷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지지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체의 기능이 이루어진다. 이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난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미용적으로나, 또는 통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면, 이 신경, 요 말초신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배우거나 하시면, 더 자세하게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교통사고가 꽉 났어요. 꽉 나가지고, 뭐 어디 요추신경이 망가졌대요. 요추신경이 망가져서 하지 마비가 오죠. 다리 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 상체는 멀쩡한데 이 다리 쪽으로는 감각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마비가 왔어요. 이게 뭐예요? 신경이 이쪽 부분에 가는 신경이 전달이 마비가 돼서 근육이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몸에 있는 근육과 혈관은 다 정상적이에요. 근육도 정상, 혈관도 정상이에요. 근데 신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근육과 혈관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얼굴로 가져와 볼게요. 얼굴에 보면은 우리 구안화사라고 하죠. 안면마비.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다 정상이에요. 근데 얼굴의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이러스 감염이든 아니면은 유착이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근육 자체, 혈관, 림프 이런 거는 다 정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안면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면서 막 이제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자꾸만 침을 흘리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얼굴 이쪽 한쪽으로 요렇게 이렇게 구겨지는 쪽 말고 안 구겨지는 쪽이 안면신경 마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이 신경들이 혀 근육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발음이 좀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목 디스크가 있잖아요.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은 팔로 신경이 간단 말이에요. 목으로 가는 신경은 이제 또 팔로 가요. 팔의 움직임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목 디스크가 있으면 팔이 잘 안 움직이기도 안 움직이고 이런 삼각근이라든지 이런 데가 점점 이렇게 말라요. 그래서 혈압이 있거나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체간 자체는 자꾸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팔은 얇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좀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시면, 근육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이오신, 미오신, 또 액틴 또는 얘네가 수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경에서 기원한다는 거. 그리고 그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이 혈액순환이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근육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이 움직이면 다시 그 자극은 신경으로 전달이 되고 또 혈액순환을 보조하는 이런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다.
얘네가 왜, 뭐 때문에? 액틴과 마이오신이 움직이는 것 자체도 이 신경에 대한 자극. 그리고 걔네들이 자극을 줬다고 해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칼슘이라든지 ATP라든지 이런 부분의 에너지 공급. 이것들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면 관리를 해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어요. 체내 미네랄 농도가 낮을 수 있죠. 채식하시는 분들. 야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그 비타민이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동물로서 그 공급되는 미네랄들이 있어요. 동물한테서 얻을 수 있는 육류로서 이제 뭐 뭐 붉은 고기 뭐 아니면 생선류 이런 걸로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미네랄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신경 자극이 아무리 들어가도 잘 안 움직여지겠죠. 또는 뭐 이제 기름 드시는 거. 아우, 나는 속이 더부룩해서 기름 먹는 게 싫어. 기름진 거 먹는 게 싫어. 그러면은 요 근육 섬유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의 이런 머리카락 실 뭉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이사이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서로 수축 이완을 해줘야 되는데 기름칠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삐걱삐걱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겠죠.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그 윤활제, 기름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습관까지도 저희가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얼굴 관리할 때, 뭐, 통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 관리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관리할 때에도, 분명히 얼굴은 많이 이렇게 부종이 꺼졌는데, 자꾸만 사람이 이렇게 처져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오늘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단톡방에서 에너지 테라피 사용하시는 원장님들 조금 수요 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도 기획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이 지금 한 분이, 이렇게 약간 다이어트 한다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꼽.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이어트를 요즘에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죠. 다이어트가 쉬운 일은 아니죠. 에너지 테라피 해줄게. 한번 임상 내보자. 라고 했는데 배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지. 이렇게. 이렇게 처졌어요. 꺼지긴 꺼졌는데 이게 그 부종이 꺼지는 것과 살가죽이 활력을 찾아가는 것과의 시간 차이가 생긴 거예요. 시간 차이가 생겨서 배는 쑥 꺼졌는데 요렇게 축 하고 가죽이 떨어졌어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얼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 조금 처음에 부종이 쑥 빠지면서 약간 처졌다가 얘들이 붙어야겠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붙이는 건 또 누가 할까요? 이것들을 붙이는 결합 조직들. 콜라겐, 엘라스틴, 단백질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또 누가 공급을 해주나요? 거기에 필요하다라고 신경이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할 것이고 이 혈관을 펌핑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혈액순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또 근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 한 장을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한 장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시면 관리하는 게 세상 간단해져요. 정말 너무 간단해져요. 사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이제 추적해보면 뭐 약물이라든지 그거 훨씬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것 이상의 인위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한 장을, 이 한 장을 정말 충분하게 이해하신다면 고객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시는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시다. 그런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근육 움직임의 종류. 근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모든 것에 근육이 있는데 이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수의근과 불수의근이에요. 수의근은 말 그대로 대뇌의 지배를 받아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골격근을 이야기를 하고요. 불수의근은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내장근과 심장근을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원장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 오른팔, 왼팔 들 거예요. 묵지, 빠 이런 거 다 되죠. 이런 건 수의근이에요. 근데 이런 심장이나 오장육부 같은 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막 이제 제가 막 너무 잘생긴 사람을 봤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한테 멈춰. 이런다고 심장이 멈추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멈출 수 없는 무의식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 이런 숨 쉬는 것들 그리고 소화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불수의근입니다. 심장, 폐 또는 뭐 오장, 육부, 위, 장 뭐 이런 모든 것들에 근육이 있어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는 근육이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불수익은, 수익은으로 나뉩니다. 이 부분들이 골격근은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수익은이어야 해요. 수익은이어야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입꼬리를 쫙 올려서 이렇게 씩 웃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육 기능이 고장이 나면서 사진을 찍으면 다 이렇게 울상지으면서 웃고 있는 거야. 눈도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고 맨날 미간에 이렇게 주름이 잡혀요. 아니 인상을 내가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미간주름을 팍 잡고, 이마주름을 팍 잡고, 이렇게 눈썹주름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잡고 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고장났다. 수의근이 불수의근이 돼버린 상태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수의근으로 만들어 줄 거냐.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에서 연결을 하면 이 근육을 움직이는 지배신경을 알면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것들을 연구해서 책으로 싹 정리해줬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지배신경을 알면 그 신경이 제대로 그 근육에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는 신경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경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신경과 근육이 움직이기 위한 칼슘을 운반해주는 혈관이 막혔을 수 있잖아요. 모세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혀서 또는 여러 가지 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뭐 셀룰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해서 그 부분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되겠죠. 또는 이 미간을 요렇게 이렇게 찌푸리면 얘는 수축된 상태죠. 수축된 상태에서 얘를 다시 피려면 얘 혼자 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이렇게 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랑근이라고 하는데 그 기랑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주동근과 기랑근, 협동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작용에 관여를 합니다. 주동근은 원하는 동작을 일으키는 주된 근육, 기랑근은 주동근의 움직임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협동근은 주동근을 보조하거나 주동근의 움직임을 제한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작용을 해요. 내가 예를 들면 손가락을 요만큼만 벌리고 싶어요. 요만큼. 요만큼 이 정도만 벌리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기랑근이나 협동근 같은 게 없다면 난 요만큼만 벌리고 싶은데 갑자기 이만큼 벌어진다든지 목 같은 경우에도 나는 요만큼만 돌리고 싶은데 갑자기 휙 돌아간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들이 기랑근, 협동근,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주동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머리를 이쪽 좌측으로 돌릴 때에 사용되는 근육들을 우리가 주동근, 이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들을 기랑근과 협동근이라고 한다. 근데 나는 분명히 이만큼 돌리고 싶었는데 요 정도, 한 90, 요렇게 해가지고 쭉 돌리고 싶었는데 약간 가지 못하고, 더 이상 안 가요 라고 했었을 때에는 기랑근이라든지 주동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한 거 역시도 많은 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다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원장님들이 독학하고 배우셨던 근육학이에요.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골격근은 양 끝이 서로 다른 뼈에 붙어 있어서 뼈에 붙어 있다는 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얼굴은 뼈에서 피부로 붙어요. 또는 그 근막과 근막에 붙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 처짐이 근육과 얼굴 골격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몸에 대한 근육들은 다 뼈에 붙어 있어요. 뼈와 뼈. 그래서 얘네가 어디에 부착하고 있는지가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골격근이 수축하면서 뼈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하고요. 수축할 때는 힘을 발휘하지만 이완할 때는 힘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축할 때에는 내가 에너지를 쓰지만 이완할 때에는 다른 기랑근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다른 기랑근. 아예 힘이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수축할 때, 풀 때 다른 근육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장님들 보세요. 이 팔꿈치를 굽히는 상태에서는 이두근이라고 하는 게 짧아지면서 펜 색깔을 조금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팔꿈치를 굽힐 때에는 요 이두근이 짧아지면서 요쪽에 붙었죠. 요렇게 붙었죠. 그 부분에 대한 골격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필 때에는 이두근이 이완되는 게 아니라 기랑근인 요 상완 삼두근이 수축하면서 이두근이 다시 늘어나면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잠시만요. 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뭉쳤어. 요 부분들이 자꾸만 제대로 펴지지 않아. 엘보에 뭐 통증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여기에 굽어진 이 안쪽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삼두근이 삼두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동근이랑 기랑근을 같이 알고 있으면 같이 알고 있으면 상당히 편안한 관리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심지어 이거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육학책 하나만 그냥 옆에다가 두고 계시면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뭐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오픈북 한다고 매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오픈북을 지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완 이두근의 움직임은 상완 이두근의 수축, 주동근과 상완 삼두근의 이완, 기랑근이 그 외에 있는 협동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조금 넣어봤어요. 이거를 사실 제가 오늘 뭐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개념만 알고 계셨으면 해가지고 넣긴 했는데, 이 팔이 움직이면서 체중 이동과 몸통 다리 근육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근막 경선 아니면은 뭐 운동학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하나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것은 전신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아, 이 얼굴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가락 끝까지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얼굴 축소 하나를 위해서 바디의 가장 최소한의 범위가 데콜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근육들은 시작하는 부분과 정지하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또 왜 아셔야 되냐면 기시부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부에서 기시부 방향으로 수축합니다. 이게 룰이에요. 근육의 룰이에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기시부는요, 대부분 몸통 뼈에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으면 보통 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다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시부는 대부분 몸통에 가깝게 거의 중앙 가깝게 있는 부분들이 거의 기시부예요. 만약에 외우실 필요가 있다면 요런 요령으로 좀 외워주시면 되고요. 근육의 끝지점은 대부분 몸통 바깥쪽에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중요한 개념 자체는 정지부에서 기시부 방향으로 수축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근육의 기시, 정지 이 부분만 보면 아, 이 근육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온전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에는요, 굉장히 유연하고 야들야들한 그런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긴장이 되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통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긴장의 종류는 단축성 긴장과 이완성 긴장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성 긴장은 이렇게 수축된 상태에서 다시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이오신과 액틴이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떨어지지 못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완성 긴장은 떨어진 상태에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긴장 중에 뭘 더 잘 풀어줄 수 있냐면 단축성 긴장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직업이에요. 단축성 긴장. 이완성 긴장에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이완성 긴장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근막이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라든지 훈련하기 위한 레벨이 좀 더 높아지더라고요. 이완성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축성 긴장은 우리가 이 근육학을 배워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문질러 주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기계 관리를 하거나 이랬을 때 비교적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긴장이에요. 그래서 단축성 긴장이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직업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긴장이 되는 원인은 스트레스나 과사용이나 부상 등의 원인이 있으며 이것들은 요런 통증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근육 보시면은요.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할 때 덜그럭 우두둑 우두둑 하는 부분들 있죠. 근데 그 부분들 계속 만져주다 보면은 이렇게 좀 부들부들 풀리잖아요. 그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과사용하거나 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끊어지거나 이렇게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마치 근육에 딱지가 않는 거예요. 상처가 나서 딱지가 않는 거예요. 그 딱지가 앉으면서 딱딱한 결절 상태가 됩니다. 아니, 딱지가 앉았으니까. 만약에 원장님들 크게 넘어져 보신 적 있다면, 또는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입어보신 적이 있다면, 이 피부의 움직임이 유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굳어 있잖아요. 근육도 그 안에서 그런 딱지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이렇게 딱지가 생기는 부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죠. 비교적 그 부분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왜 물건 중에 그런 거 없나요? 예를 들어 뭐 핸드폰 혹시 이렇게 접었다 폈다 쓰는 핸드폰 쓰시는 분들 있으면 그 힌지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꼭 어느 한 부분만 자꾸만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에 이렇게 보호 필름을 붙여놨어요. 보호 필름을 붙여놨는데 그 보호 필름 중에 한 군데만 자꾸만 떨어져가지고 거기 떨어지면 보호 필름을 갈아야 된다든지 또는 뭐 머리끈 같은 게 있어요. 머리끈 같은 게 있는데 내가 분명히 그걸 다시 엮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머리 묶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만 자꾸만 머리끈이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문을 열고 닫거나 또는 뭐 이렇게 미닫이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닫이문이나 이렇게 했는데 꼭 거기 경첩만 떨어진다든지 그쪽 나사만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계속 고장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육도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걸 우리가 압동점, 트리거 포인트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 근육이 자꾸만 고장나는, 고장이 재발이 되는 고질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압통점이라고 정리를 하게 됐고요. 이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방아쇠 또는 도화선이 되는 점. 그래서 이렇게 사격선수 보이시죠? 이렇게 사격선수가 빵 하고 쐈어요. 총을 빵 하고 쐈어요. 총을 빵 하고 쐈는데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총을 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총을 쏜 사람한테 있는데 결과는 관역에 구멍이 빵 나잖아요. 이렇게 멀리 가서 구멍이 나잖아요. 그래서 근육 통증의 시작이 된 부분을 우리가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고요. 압통점은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점. 그래서 근육에 생긴 응어리, 요 경결. 이렇게 만지면 왜 원장님들 오래 관리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만졌을 때 뭐 이렇게 걸리죠? 걸리죠? 그리고 손님이 딱 거기를 으악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압통점. 이 두 개를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통증 유발점을 흔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 요약해가지고 TP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요 트리거가 방아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아쇠 포인트 그렇게 해가지고 방아쇠라는 뜻 자체가 트리거라는 뜻인데 이 압통점이랑 통증 유발점은 조금 달라요. 자,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것만으로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다. 이 부분을 압통 자체로 느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압통점인지, 통증 유발점인지,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하면 훨씬 더 스킬풀한 그런 관리가 가능한데, 이것들을 구분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대요. 첫 번째, 둔한 통증이다. 이제 근육이 손상이 되면은요, 막 날카로워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다기보다 뭉친 것 같아요? 힘이 안 들어가요? 여기가 조금 둔해요?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하세요. 찌릿찌릿하다, 날카롭다, 전기가 통한다, 아니면은 막 찌릿찌릿, 아니면은 막 여기가 한 번씩 뜨끔뜨끔, 막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거는 근육 통증보다는 조금 신경 통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통증 부위가 명확하지 않다. 압통점이랑 좀 다른 부분이죠. 통증 유발점이 이제 트리거 포인트. 트리거 포인트가 원인인 경우에는 여기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냥 이 근처, 이 부분 어디가 이런 식으로. 딱 뭐 엘보라든지 신경통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통증 유발점, 트리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어디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통증을 유발하는 트리거 포인트를 따로 찾으시면 돼요. 움직이면 가만히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움직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팔 하나를 움직일 때에도 전신의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면 통증이 악화된다. 그랬을 때에는 이거 트리거 포인트일 수 있겠는걸?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트리거 포인트 통증 유발점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고 정확하게 여기 그리고 거기에 경결이 있다. 그거는 그냥 압통점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셔도 괜찮으시다. 여러 가지 움직이면서 그냥 그 부분에 특징가 또 생긴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해 오셨나요? 이 부분이 아파요라고 했었을 때 거기를 더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관리해 주셨잖아요. 그게 왜 좋아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면 괜찮아지는 걸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이론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따로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궁금했었나 봐요. 자, 통증 유발점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허혈, 피가 없는 상태. 우리가 이렇게 꽉 잡으면 피가 없어지잖아요. 피가 잘 안 통하잖아요. 이거를 허혈 상태로 만들고 이거를 갑자기 풀어서 피가 빵 들어가게 해주면 마치
이렇게 묶어놨던 저수지에 수문을 열어주듯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혈액이. 그러면은 그 혈액이 쫙 밀려나가면서 통증을 유발했던 물질들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좀 괜찮아졌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교감신경이 확 항진하면서 약간 쫙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 요런 결림이나 당김도 좀 괜찮아지는. 그게 허혈성 압박 기법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거는요. 허혈성 압박 기법은 이 통증 유발 영역 내에 있는 경결, 우리 아까 근육의 딱지를 찾아요. 잘하시잖아요. 막 만져보면 걸리잖아요. 그 부분들을 찾아요. 그 부분을 약 3, 4초간 천천히 눌러주는 거예요. 또는 뭐 문지르기도 하죠.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들이 해결이 잘 안 되면 각도를 조금 바꿔보세요. 각도. 내가 관리하는 각도를 조금 바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압박을 해보시면 각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울여서 이렇게 각도를 좀 바꿔가면서 압박을 한 다음에 떼주시면 허혈성 압박 기법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침 놓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얻어 들은 건데요. 그냥 이렇게 어깨 넘어 들은 건데요. 이게 그 침 자리마다 우리 경락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마다 이게 점이 수직으로 박히는 게 아니라 요렇게도 들어가고요. 요렇게도 들어가고 또 어떤 거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파듯이 가야 된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이 침을 잘 놓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수직으로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떤 각도로 어느 정도의 깊이로 관리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거를 의학적으로 발전시킨 게 침술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 부분이 지속적인 압박이 들어간다면 각도에 따라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었고요. 근육 관리할 때에는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관리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풀어주고요. 자극량에 충분히 좀 주의를 해주시고, 뭐 이제 뭐 악성종양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처가 있는 부분들, 동맥경화증. 이게 정맥보다는 동맥 관련한 이슈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심한 골다공증.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있거나 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여러 가지 ATP나 그다음에 칼슘이나 이런 부분들을 혈액이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혈액이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한테 근육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 관리를 통해서 혈액을 자꾸 펌핑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빈혈이에요. 이게 피가 거의 없어요. 가지고 올 영양분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근육 마사지를 해요. 그러면은 더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근육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전신 관리를 하고 나서 저 핑 돌아요, 어지러워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갑자기 혈액순환이 팍팍팍팍 돌아가니까. 그래서 관리 끝나고 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뉘어놓잖아요. 그 부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모든 관리에 이제 비교적 기초가 되는 그런 주의사항들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고요. 여기부터는 조금, 제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 근막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살짝 넣어봤어요. 원장님들 벌써 우리 1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쓸게요. 자, 이게 근육 다발 하나하나 섬유예요. 얘네들을 묶어주고 있는 근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인대 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육을 관리하는 것은 동시에 근막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근막은요, 근육은 원래 이렇게 야들야들해요. 야들야들, 오징어처럼 야들야들해요. 근데 그 오징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랩으로 이렇게 딱 싸놓으면요. 안 움직이겠죠. 랩을 풀어주면 다시 야들야들해지겠죠.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근막이라는 거예요. 이 근막이라는 용어는 근육을 잡아주고 있는 꾸러미이기 때문에
이 랩이기 때문에 서로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근육 섬유 하나하나 사이에도 요 근육 섬유, 근막, 근육 섬유, 근막 이런 식으로 얘네가 서로 부딪혀서 찢어지거나 손상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요. 또는 큰 근육 다발, 그리고 여기에 또 큰 근육 다발이 있으면 요 근막, 이 근육을 잡고 있는 근막끼리 서로 활주를 하면서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근막들이 굳거나 유착이 되면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목적이나 깊이, 압력의 각도들을 조정해서 관리하는 기술이 근막 이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원장님들의 조금 감각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근육을 관리한다. 근육에 대한 이슈들을 관리한다 그러면은 근막도 관리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근막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우리 오프닝 전에 원장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런 석션 기능이 있는 저주파 기기를 이용했는데 약 6분 정도를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근육통과 뭐 이제 몸살에 으실으실한 통증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유착이 심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몸이 따뜻하거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근육을 풀지 않았거나 이런 뭐 빈혈이나 뭐 여러 가지 혈액순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한 압력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이런 유착들이 찢어지면서 염증이 발생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추측만 해봤어요. 왜냐면 이런 실타래 같은 거거든요. 원장님들 왜 그 고기나 이런 거, 장조림할 때 소고기 뜯으면 이렇게 찍 뜯기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그 부분들이 다 근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막은 말 그대로 붕대나 띠를 의미하는 라틴어. 그래서 이 근막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빠샤거든요. 빠샤. 파샤라고 하는 부분, 오래된 건물의 담쟁이 덩굴처럼 신체에 넓게 분포된 조직 형태고, 보여지는 것처럼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실타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기반, 신체의 형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조직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막은 연부 조직의 뼈대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지인대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이 유지인대 얘기를 하면서 근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져요. 어차피 또 그게 그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적인 거를 이해하시면 새로운 건 없어요. 거의 새로운 건 없어요. 진짜. 거의 새로운 건 없고, 있는 거에서 발견하거나, 또는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정리가 되거나, 일반적으로 친밀섬유,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런 실처럼 결합되어 있는 결합 조직을 말하며, 피부와 피부 밑에서 몸의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다 근막이에요. 근육 및 신경, 혈관을 감싸고 있고 주변에 있는 내부 장기를 감싸고 지지하며 고정시킵니다. 근막이 없다면 팔 근육이 막 손에 가서 붙어 있고 허벅지 근육이 종아리로 막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들을 근막이 고정을 하고 있다. 정리해 볼게요. 근막은 형성과 지지의 기능을 가지며 제자리에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이게 고장나면 그걸 제자리에 유지를 못하고 뱃살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얼굴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입술이에요. 코예요. 요런 얼굴이 된다거나 요런 두피 같은 데도 막 흘러내리면서 두피에 주름 있으신 분들 있죠. 머리에. 이런 형태들이 다 근막이 고장난 거예요. 그쵸? 근막은 제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경계선,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근막이 고장이 나면 얘네가 슬라이딩이 안 되면서 내가 유연성이나 또는 내가 수행하고 싶은 근육의 움직임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근막이 제거된다면 근육들은 다들 이렇게 야들야들해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시니까 장조림할 때 이 하얀 막을 다 띄시는 거잖아요. 고기 사서 코스트코나 이런 데에서 큰 고기 덩어리 사서 얘네들을 더 부드럽게 먹고 싶어서 근막이라고 하는 질긴 막들을 다 뜯어내시잖아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막은 형태를 만들고 지표가 되기 때문에 뼈도 감싸고 있다고 했잖아요. 뼈도 감싸고 있는데 이 뼈 근막이 제거된 뼈는 치유했었을 때 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래요. 근막은 감싸고 구분하는 기능을 가지며 감염의 확산 방지, 막아주기도 하면서 체액을 운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인대라든지 이런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피부, 여기 뼈, 근육, 그러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기둥, 이거를 우리가 유지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이에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타고 갑니다. 운반해주는 기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마사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은 얼굴을 만들어주고 싶고 등이라든지 이런 소수 부분들을 어떻게든 낮춰주겠다고 얘를 눌러요. 이렇게. 그래서 사선으로 누르잖아요. 잘 눌리라고.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면 잘 안 눌려요. 그래서 고개 돌려놓고 누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잘 안 들어가니까 고개를 돌려놓고 사선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요 유지인대라고 하는 근막 요 부분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부피가 작아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감염의 확산 방지와 체액을 감싸고 운반해야 되는 기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소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 받게 되면 얼굴에 트러블이나 홍조가 발생이 돼요 하시는 부작용 사례들을 고객들이 종종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 연결되셨죠? 아까 그 한 장에 끝났었던 거예요, 사실. 근막은 분지 계통의 토대이므로 얘네들을 지탱한다는 이야기 같은 말이고요. 새로운 결합 조직을 만들어내면서 힘줄과 인대를 회복시키고 흉터 조직을 형성하는 결합 조직, 섬유, 모세포를 포함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원장님들 이거 논문이 나왔어요. 논문이 나왔는데 그 꽈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꽈샤? 괄사잖아요. 괄사. 이 괄사요법을 통해서 손인대가 이제 그 끊어진 아니면은 조금 손상이 된 그 사람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치료가 되게 가만히 냅뒀더니 이 섬유 조직들이 요렇게 마구잡이로 붙었대요. 붙긴 붙었어요. 붙긴 붙었는데 요런 마구잡이로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죠.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다친 건 나았는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같이 남아버린 거예요. 아직은, 그때 한번 다치고 나서 영 시원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괄사를 했더니, 괄사요법으로 이렇게 사근사근 긁어줬더니, 얘네 조직들이 이렇게 일자로 붙었대요. 그래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통증도 상당히 감소했다. 이것들이 뭐예요? 이 근막이 새로운 결합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한 영양소는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요? 그게 다시 또 혈관. 다시 또 혈관. 얘가 이쪽에서 이 혈관이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근육. 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신경. 이 친구들의 이런 유기적인 하모니가 이해가 되신다면 정말로 효율적이고 빠른 관리가 가능하시다. 이런 이야기 좀 해가면서 진짜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막은 마치 이렇게 전신 타이즈 같은, 전신 타이즈를 입은 것 같은 내 몸에 이게 완전히 딱 맞는 그런 얇은 막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렇게 유착이 되면 이 한 군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팔이랑 얼굴, 목 이런 데까지 다 끌려가죠. 스웨터처럼 말이에요. 스웨터처럼 이렇게 끌려간다고요. 여기 하나도 지금 뭐 골반이라든지 복부까지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얼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 횡격막 라인까지는 관리가 돼야 되며 다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골반까지의 영역은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고 밝혀진 사실입니다. 제한된 움직임과 통증을 만들어내는 연골 모양 덩어리, 섬유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잘 찾으시는 그 경결, 덩어리. 여기에 뭐가 있어. 덩어리가 있어. 콩알이 있어. 그거요. 이 부분들이 딱딱해지고 위축돼서 딱지를 만들죠. 딱지. 근육에만 생기나요? 근막에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완시키고 얘네들이 하나의 이게 아니라 마치 안에다가 이렇게 스타킹 하나 입었잖아요. 살색 스타킹을 전신에 입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위에 까만색 스타킹을 또 입고요. 그 위에 커피색 스타킹을 또 입어요. 근데 이것들이 살색, 검은색, 커피색 얘네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놀아야 내가 원하는 움직임들을 막 해내갈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이유로 떡진 거예요. 딱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움직임들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근막이나 근육을 공부하실 때에는 표층과 심층을 구분하셔야 된다. 어디가 살색 스타킹이고, 어디가 검은색 스타킹이고, 어디가 커피색 스타킹인지 알아야, 그리고 내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검은색 스타킹까지 접근을 할 건지, 살색 스타킹까지만 접근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훨씬 더 고퀄리티의 이런 테크닉을 구현하실 수가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훈련이 필요해요. 근막 이완에 대한 감각 훈련이 조금 필요하신 부분인데, 근육만 잘 다루셔도, 근육만 잘 다루셔도 웬만한 건 해결이 됩니다. 한 경험상 70에서 80 이상 해결이 돼요. 70에서 80 이상 해결이 되고, 진짜 막 원장님들 골싸매는 거 있죠. 아,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근막이라든지 조금 더 내장기적인 이슈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근육 하나만 해결하셔도 70에서 80% 정도는 엔간해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어쨌든 저는 제 욕심만큼 한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런 사심과 욕심을 조금 채웠어요. 스스로는 좀 채웠어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원장님들 오늘 그 액틴과 마이오신에 대한 근육이 수축한다. 근육은 수축만 한다만 아셔도 돼요. 이완은 없어요. 수축. 그쵸. 액틴, 마이오신, 칼슘. 그게 다예요. 근육은 수축만 한다. 수축만 한다. 네. 질문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채팅방에서 늘어진 뱃살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흐물흐물한 살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자, 첫 번째.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 부종이 빠지는 시간이 살에, 살에 그 탄력이 붙는 시간이랑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숙이나 고주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진행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요렇게 흐물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요거에 대한 시간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너무 빠르게 부종이 빠지다 보니까 몸이 이거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들 또 이거 안 궁금하세요? 산후뱃살은 어떻게 해요? 이거 산후 관리 또 안 궁금하세요? 이 산 후에 찌는 살들은요, 수분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 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이랑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6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물살이에요, 물살. 그래서 산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땀,
땀을 얼마나 열심히 빼주느냐. 이거를 이제 하면서 전해질. 아까 근육이 수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칼슘. 칼슘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줄 거냐. 얼마나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거냐. 이 부분들이 또 관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물어보시죠. 노화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노화 튼살. 이거는요, 아예 콜라겐 조직 자체가 흐물흐물 늘어난 거여가지고, 요 1번 케이스랑은 완전 달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프라든지 MTS나, 이렇게 좀 피를 봐야 돼요. 아파야 돼요. 꼬집어서 아픈 게 아니라 안에 조직이 오그라들어야 돼요. 오그라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뭐 초음파 에너지기나 아니면 요즘에 뭐 플라즈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좀 오그라뜨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고주파나 이렇게 해가지고 써마지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콜라겐층 자체를 손상시켜서 재생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늘어진 부분을 이렇게 경미하게 화상 입히는 거예요. 미용적으로 안전하게 화상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늘어진 부분 화상 입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그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진 뱃살이라 함은 요 정도 세 가지 구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늘어진 뱃살 하나 갖다가도 할 얘기 많죠. 이거를 잘 진단하셔야 돼요. 왜 고장이 났는지, 왜? 왜 고장이 났는지 계속 수업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Y라고 5번 이상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왜? 그 왜에 따라서 관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좀 해결이 되셨나요? 어려운 내용 경청해서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원하시는 목표 다 이루시기를 응원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